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제 좀 있으면 우리 아이들 대학 입시가 시작되잖아요. 특히나 올해 입시 같은 경우는 2022 개정전 마지막 입시이기 때문에 학부모님들도 그렇고 아이들도 그렇고 어떻게 하면 후회 없이 입시를 마무리하실 수 있을지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최근 이제 의대 정원이 증가한다는 발표가 났고, 특히나 이제 내년 같은 경우는 통합 사회와 과학으로 변경되기 때문에 재수생 유입도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이제 익숙진 않지만 이제 접하면 좋은 논술이라는 전형이 우리 아이들에게 올해 입시에서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논술 전형에 대한 설명과 그 다음에 제 수업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들고 왔습니다. 그래서 수업 들으시면서 편하게 질문해 주셔도 되거든요. 그래서 언제든지 편하게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내용은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논술 전형에 대한 이해와 그 다음에 27학년도 변경 사항에 대해서 조금 더 알려드리려고 해요. 그 다음에 대입 논술 시험의 특징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다뤄보고자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논술 관련해서 학부모님들께서 자주 해주시는 질문들 중심으로 논술 시험을 조금 더 이해를 해보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제 수업이 가지는 장점과 커리큘럼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논술 전형은 크게 세 가지 구성 요소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학생부 내신, 두 번째는 수능 최저 기준, 세 번째는 논술 시험입니다. 그래서 논술 전형에 합격하기 위해서는요, 이 세 가지 요소들의 특징을 알아봐야 하는데요. 이 세 가지 요소들을 이제 순서대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생부 내신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논술에서도 학생부 내신을 반영하는 학교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인서울 12개 대학교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중앙대학교, 동국대학교, 홍익대학교 같은 학교들이 학생부 내신을 논술 전형에서도 이제 다른 학생부 전형처럼 반영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런 의문이 드실 거예요. 선생님, 우리 아이는 내신이 안 돼서 논술 지금 설명회 들으러 왔는데 그럼 논술도 안 되는 건가요? 하는 의문이 드실 수 있는데요. 결론적으로만 말씀드리면 내신이 7, 8, 9등급대가 아니면 학생부 내신은 논술 합격에 있어서 당락을 크게 좌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앙대학교를 예시로 가져왔는데요. 그래서 중앙대학교 같은 경우는 논술 70%, 교과 20%, 출결 10%를 논술 전형에서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 교과 20%가 내신인데요. 그래서 논술에서 보통 내신을 반영할 때는 그대로 반영하지 않고 환산 점수라는 거를 활용해서 반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등급대에 따라서 환산 점수가 나와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1등급인 학생들은 총 점수에서 10점을 그대로 가져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2등급 학생들은 9.96점, 3등급 학생들은 9.92점을 반영하게 되는데요. 지금 보시면 극간의 차이가 소수점 둘째 자리로 차이가 나시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소수점 둘째 자리는 논술에서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채점 기준이 거의 1점부터 들어가기 때문에 얘네는 거의 차이가 나지 않는다. 근데 이제 보시면 이제 8등급 때부터 8점으로 훅 떨어지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이 의도는 무엇이냐 하면 8등급 때 친구들은 쓰지 말아라 라는 의도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7등급 때부터 1등급 때까지 급간이 거의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7, 8, 9등급 때가 아니라면 내신은 논술에서 전혀 신경 쓰실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래도 조금 이제 완벽주의자이신 학부모님께서 의문이 드실 거예요. 그래도 우리 아이가 지금 5등급이고 1등급이랑 비교했을 때는 점수 차이가 조금 있는데 떨어질 수 있지 않냐라고 하실 텐데 논술은 1등급 대 아이들이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장 높은 등급대가 3등급대고요. 주로 많이 쓰는 등급대가 4, 5등급대예요. 자, 그렇게 봤을 때 4, 5, 6등급 차이의 급간이 거의 없죠. 그렇기 때문에 내신은 거의 신경을 쓰지 않으셔도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앙대, 동국대 같은 경우는 출결 점수도 점수에 반영이 되는데요. 근데 이제 기준을 보시면 출결 점수에 있어서 반영되는 기준이
미인정 결석 일수예요. 즉 이유가 있는 결석이 아니고 무단 결석의 일수가 이 정도일 때 점수를 환산해서 이렇게 반영하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얘 역시도 마찬가지로 보시면 5일까지는 크게 극간의 차이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6일부터 극간의 차이가 조금 심하게 나기 시작하죠. 10일 이상은 2점으로 많이가 나죠. 그래서 이 역시도 그러면 미인정 결석 일수가 일주일이 되지 않는다면 출결도 신경 쓸 필요가 없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말씀드리자면요. 논술 합격에 있어서 학생부 내신이라던가 출결은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특히나 올해 논술 같은 경우는 논술 시험만 100%로 반영하는 학교들이 점점 증가하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내신은 완전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라고 단정지어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엔 수능 최저 기준인데요. 수능 최저 기준은 논술 시험을 보는 데 있어서 자격 조건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즉 수능 최저 기준을 맞춘다고 논술에 합격하는 건 아닌데요. 다만 이제 맞추지 못한다면 바로 불합격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수능 최저 기준표를 간단하게 가져왔는데요. 현재 입시 상황에서 몇 군데 의대를 제외하고 논술 최저 기준이 가장 높은 학교는 4합8의 고려대 학교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3합 6 학교들이 있고요. 3합 7 학교들이 있고 2합 4 한국외대 있고요. 2합 5 건동홍 라인이 여기에 위치해 있고요. 그 다음에 수능 최저가 없는 학교들 연세대, 단국대, 인하대, 아주대 등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공적인 입시를 하시려면요. 결론적으로 수능 최저가 있는 학교와 없는 학교를 혼합해서 쓰셔야 돼요. 왜냐하면 수능 최저가 없는 학교는 없기 때문에 문턱이 낮아요. 그렇기 때문에 명목 경쟁률이 그대로 실질 경쟁률로 가거든요. 그래서 경쟁률이 아주 높습니다. 자, 근데 수능 최저가 있는 학교들 같은 경우는요. 수능 최저 충족률에 따라서 실질 경쟁률이 30% 정도까지도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최저만 맞추면 합격 가능성이 높아지는 학교들이기 때문에 이 학교들과 최저가 없는 학교들을 혼합해서 쓰시는 전략을 추천드립니다. 특히나 지금 범위를 보시면 2합 5 정도는 맞춰줘야 우리 아이들이 최저 없는 학교도 쓰면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건동홍 라인의 학교들도 골고루 쓸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2합 5 정도는 맞출 수 있게끔 안내를 해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에는 논술 시험 마지막 요소죠. 그래서 논술 시험 같은 경우는 학교별 출제 유형과 난이도가 서로 상이한데요. 그래서 제가 예로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 성균관대학교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학교별 특징 같은 경우는 지금 나간 자료에서 2027학년도 대학별 논술 전형 정리 자료가 있을 거예요. 얘랑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펴시면 지금 3페이지에 연세대학교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 페이지에 고려대학교 7쪽에 나와 있고 그 다음에 10쪽에 성균관대학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 설명과 함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세대, 고려대, 성균관대를 동시에 비교해드리면요. 연세대 같은 경우는 120분의 내문항을 푸는 문제를 출제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연세대는 논술 시험에서 가장 난이도가 높은 학교라고 할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영어 제시문과 수리 제시문이 동시에 출제됩니다. 그래서 수리 같은 경우는 주로 확통 개념이 자주 나오고 있고요. 영어 제시문 같은 경우는 수능 영어를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 그 보통 주제가 철학적인 주제를 많이 다루기 때문에 독해 난이도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어와 수리가 출제된다는 점에서 난이도가 조금 있고요. 유형 같은 경우에는 비교, 평가, 자료 해석을 일관되게 출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려대학교 같은 경우를 보시면요. 고려대학교는 80분의 두 문항을 푸는 학교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연세대학교에 비해서는 시간 압박이 적은 학교인데요. 더불어서 문제 요구가 정형화되어 있습니다. 문제 요구가 정형화되어 있다는 건 문제 요구가 매년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시문만 달라지고 문제 요구가 똑같기 때문에 답안 작성의 패턴만 익힌다면 시간 내에 빠르게 답안을 작성할 수 있는 학교입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장점이 있는 학교고요.
그래서 매년 대안 논증과 평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성균관대 같은 경우는 세문항을 100분에 푸는 학교인데요. 이 역시도 문제 요구가 정형화되어 있긴 하나 고려대학교보다 제시문의 길이가 길고 난이도가 높아요. 특히나 정치와 관련된 주제, 철학과 관련된 주제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쪽 분야와 담을 쌓은 우리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접근하기가 조금 쉽지는 않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지는 장점이 무엇이냐 하면 이 학교도 마찬가지고 고려처럼 문제 요구가 매년 똑같아요. 그래서 제시문의 주제만 달라지고 매년 똑같아요. 1번 분류 요약, 2번 자료 해석, 3번 선택 논증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학교 역시도 답안 작성의 패턴만 익힌다면 내용을 바꿔 끼는 식으로 빠르게 작성할 수 있는 학교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장점이 있는 학교입니다. 그래서 지금 세 학교만 살펴봤지만 세 학교의 특징이 모두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처럼 학교별 출제 유형과 난이도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성공적인 입시 전략을 위해서는 우리 아이들이 남이 듣는 말에 휘둘릴 게 아니고 직접 이 학교의 문제들을 경험해보고 나와 맞는지 판단해보는 경험이 필요합니다. 더 나아가서 다양한 학교들을 동시에 준비했을 때 효과적으로 접근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논술에서 자주 출제되는 유형을 학습한 다음에 독해력을 익히는 게 필요한데요. 지금도 보시면 출제 유형이 조금씩은 다르지만 평가랑 자료 해석이 공통된다는 걸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이처럼 논술에서는 유형은 다양하지만 출제되는 유형의 종류가 제한적이에요. 요약, 비교, 자료 해석, 논증 으로 제한적이거든요. 그래서 그 5가지의 유형을 익힌 다음에 기본적인 독해력을 학습하는 게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하고요. 그런 기본적인 토대가 쌓였다면 우리 친구들이 이제 지원하는 학교의 기출 문제를 풀어서 학교의 특징이 또 있어요. 예를 들면 어떤 학교 같은 경우는 문제가 직접 요구한 것만 쓰는 걸 좋아하고요. 홍익대 같은 경우는 차별화를 좋아해요. 그래서 문제가 요구하지 않았지만 이제 출제되었던 기출을 보면서 학교가 문제 외에 요구했던 사항들이 있거든요. 그거를 조금씩 녹아내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특징들을 기출 문제를 통해서 덧붙여가는 식으로 대비를 하시는 것이 효과적인 논술 대비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논술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을 말씀드렸는데요. 이처럼 논술은 학생부 내신, 그 다음에 수능 최저, 논술 시험으로 합격이 결정되는 전형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27학년도 변경 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첫 번째로 특이한 변화가 있었던 학교는 중앙대입니다. 그래서 중앙대 같은 경우는 수능 최저가 있는 일반형 논술에 더해서 재학생 중심의 창의형 논술을 올해 신설했는데요. 그래서 창의형 논술 같은 경우는 수능 최저가 없고 자격 요건을 보시면 N수생의 유입을 막고 있기 때문에 재학생들 중심으로 경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전형이에요. 더 나아가서 창의형 논술과 일반형 논술의 중복 지원을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재학생 같은 경우, 특히나 재학생 중에서 중앙대를 특히 희망하는 친구들은 올해 논술로 중앙대를 지원할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직 정확한 시험 시기는 나오지 않았지만 예상으로는 창의형 논술이 수능 전에 이뤄질 것 같고요. 그래서 중앙대 지금까지 해왔던 일반형 논술이 수능 후에 이뤄져서 중복 지원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 다음엔 한양대인데요. 그래서 한양대는 이전까지 작년까지 논술 90에 학생부 10%를 반영하는 학교였습니다. 자, 근데 올해부터는 논술 시험 100%로 변경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학생부 신경 쓸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수능 최저 기준이 변경되었는데요. 특히 한국외대 같은 경우는 LD, LT 학과가 특수학과예요. 그래서 그런 학과가 작년 기준으로는 2합 3이었는데 올해부터는 2합 4로 다른 학과와 동일한 최저 기준 유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홍익대 같은 경우는 작년까지 3합 8의 최저 기준을 보여주고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건동홍 라인의 학교들처럼 2합 5로 완화되었습니다.
근데 한편 성균관대가 최저 기준이 조금 강화되었어요. 보시면 탐구 두 과목을 최저 기준 맞추는데 각각 활용할 수 있었거든요. 예를 들면 작년 친구들 같은 경우 내가 사탐을 1, 5 맞췄다 하면은 그 1등급을 그대로 수능 최저 기준 충족에 사용할 수 있었어요. 근데 이제 올해 기준으로 하면은 우리 아이들이 1, 5를 맞으면 3등급이 수능 최저 기준을 맞추는데 사용되게 돼요. 그래서 최저 기준이 강화되었지만 사실 강화되었다기보다는 우리가 이제 내년에 통합 사회와 통합 과학으로 사탐과 탐이 묶이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염두에 둔 준비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27학년도 변경 사항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은 아까 또 말씀드린 지금 27학년도 대학교의 논술 전형 정리 자료에 나와 있으니까요. 한 번 더 구체적인 사항들을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대학 논술의 특징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아마도 이제 설명회를 많이 다녀오신 어머님들은 잘 이해하고 계실 텐데 논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특징은 뭐냐면요. 인문 논술도 수리 논술처럼 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객관적인 정답이 있는 시험이거든요. 그리고 그 객관적인 정답이 교육 과정에 기반해서 출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논술이라는 시험이요. 전혀 뜬구름 잡는 시험이 아니라 내신이랑 수능이랑 성격이 유사한 시험이에요. 즉 교육 과정을 아이들이 잘 이수했는지를 수능과 내신은 객관식이나 주관식으로 평가를 한다면요. 이제 논술 같은 경우는 그걸 논술형으로 평가를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객관적인 정답이 있는 시험이고요. 이에 따라서 객관적인 채점 기준이 문서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평가자들이 채점을 할 때 어떻게 채점하냐면 아이들의 답안을 보고 이 답안 내 스타일인데 이렇게 채점하는 게 아니고요. 아이들의 답안과 채점 기준을 옆에 두고요. 채점 기준에 있는 내용에 해당하는 내용들이 아이들의 답안에 있는지 비교하면서 점수를 매기게 됩니다. 물론 표현 같은 부분들은 조금 주관적인 평가가 들어갈 수는 있는데요. 내용 자체, 즉 중요한 점수 배분을 가지고 있는 내용에서는 객관적으로 문서화가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인문 논술에서 중요한 건 학생들의 주관적이고 창의적인 생각을 쓰는 게 아니에요. 창의성은 전혀 필요 없거든요. 중요한 건 뭐냐면 출제자가 문제를 냈을 때는 제시문간 관계를 고려해서 답이 되는 내용을 하나로 특정되게끔 만들어놔요. 그 답이 되는 내용을 우리 아이들이 제시문을 통해서 읽어낼 수 있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답을 맞추는 사고력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조금 더 예를 통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제가 건국대학교 2호학년도 기출문제를 한번 가지고 와봤어요. 지금 문제를 보면 가와 나의 관점을 바탕으로 다의 자료를 분석하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문제 요구사항 우리 아이들이 찾아야 하는 내용은 뭐예요? 가의 내용과 나의 내용, 그 다음에 다에 나타난 자료의 양상, 그 다음에 가, 나에 기반한 분석 내용이 들어가야 하겠죠. 그렇죠? 그러면 그러한 각 항목에 대해 있어서 어떤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들어가야 하는지 학교 측이 문서화로 이미 정해놓고 문제를 출제하게 돼요. 그러면 이제 나중에 아이들의 답안을 채점할 때 이 문서와 아이들의 답안을 옆에 두고 비교하면서 채점을 하게 되고 이 내용들이 아이들 답안에 있다고 판단이 되면 옆에 있는 점수를 획득하게 되는 식으로 채점이 매겨집니다. 그래서 이런 대학별 논술 채점 기준 같은 경우나 아니면 논술 이외에도 면접형 평가의 출제 기준이나 의도 같은 경우 학교 측이 공개하는 선행학습 역량 평가라는 문서에 잘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학부모님께서는 올해 입시를 준비하실 때 선행학습 역량 평가를 꼭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논술 시험은 추가로 3가지의 특징을 더 가지고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학교 서열에 비례해서 시험 난이도가 결정되지 않는다는 점이고요. 그 다음에 수능 최저 기준으로 인해서 실질 경쟁률이 높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마다 문제 유형과 채점 기준이 다릅니다. 그래서 마지막 내용은 제가 앞에서 많이 강조했기 때문에 뒤에서는 첫 번째와 두 번째 내용을 중심으로 조금 더 설명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먼저 학교 서열에 비해서 시험 난이도가 결정되지 않습니다. 저는 이 특징을 학부모님들께서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제 입시를 잘 모르는, 특히나 논술을 잘 모르는 학부모님들 같은 경우는 원서 상담할 때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뭐 어머님 어떤 대학 지원하고 싶으세요? 그러면은 뭐 그냥 서영고 서성한 순으로 쓰고 싶어요, 이렇게 말씀을 해주세요. 그러면 전략적인 원서 지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제 학교별로 시험 난이도가 서로 다르고, 예를 들어서 이제 흔히 서열로 했을 때 낮은 학교가 높은 학교보다 시험 자체만 놓고 봤을 때는 더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험 특징을 알아야 우리 아이에게 딱 맞는 원서 접수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예로 가져온 건 고려대학교와 인하대학교입니다. 지금 보시면 고려대학교는 문제가 똑같다고 했죠, 매번. 그래서 문제 1번은 항상 해결 방안 제시가 나오고요. 문제 2번은 항상 평가가 나와요. 근데 인하대학교 같은 경우는 문항 1번이 논증, 정당화하고 반론 제시하고 재반론 제시하는 문제가 나오고요. 그다음에 문항 2번 같은 경우는 자료 해석이 나옵니다. 근데 제시문 특징을 보시면요. 고려대학교 같은 경우는 문학과 비문학이 혼용되어서 나오고 제시문의 길이가 길지 않습니다. 그래서 독해 난이도가 어렵지 않아요. 자, 근데 인하대학교를 보시면요. 인하대학교는 4년 동안 문학 제시문이 전혀 출제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직 비문학 제시문만 출제되고요. 그래서 저도 철학 전공자지만 전공자가 보기에도 난이도가 조금 있는 제시문들을 출제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독해 난이도가 중상 정도로 높습니다. 그래서 채점 기준의 특징을 보시면요. 고려대학교 같은 경우는 답의 허용 범위가 넓어요. 그래서 고려대가 조금 논술에서 독특한 학교인데요. 고려대는 어떤 걸 중시하는 학교냐면 학생들의 논리력을 중시하는 학교예요. 그래서 어떤 내용을 구성해도 상관없으니 제시문의 논리를 잘 따와서 적용을 잘 했는지 보는 학교입니다. 그래서 논리력이 중요한 학교이기 때문에 논리만 맞으면 답으로 채점이에요. 그래서 답의 허용 범위가 상당히 넓거든요. 근데 이제 인하대학교 같은 경우는 내용의 채점 기준이 구체적으로 아까 건국대처럼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허용 범위가 좁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거기에 있는 답을 쓰지 않으면 맞다고 채점되기가 어렵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의 특징을 중심으로 고려대와 인하대를 비교했을 때 결론적으로 고려대보다 인하대학교가 시험 난이도만 따지고 보면 훨씬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그 논술 시험에 있어서는 학교 서열에 비례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접근이 필요하냐면요. 그냥 막 쓰는 게 아니고 우리 아이들이 원서 접수 전에 희망하는 학교들 아니면 지원을 예상하는 학교들의 시험을 직접 한 번씩 경험해 보고 그 학교가 나랑 맞는지 체감해 보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특징, 수능 최저 기준으로 인해서 논술은 실질 경쟁률이 높지 않은데요. 그래서 지금 제가 예로 들어 가져온 건 외대랑 경희대랑 중앙대입니다. 그래서 외대, 경희대, 중앙대 25학년도 지원 시의 경쟁률은요. 56.6대 1, 11대 1, 111대 1, 그쵸? 111대 1, 54대 1입니다. 자, 근데 이제 입시가 끝나고 학교 측에서 최종적으로 공개한 실질 경쟁률은요. 14.4대 1, 26.4대 1, 8.6대 1. 그래서 지금 보시면 수능 최저 충족률에 따라서 수능 최저 충족률이 평균 10%에서 30%인 경우가 많거든요. 그럼 실질 경쟁률이 70% 이상은 떨어지게 마련이에요. 그래서 논술은 수능 최저 미충족으로 인한 실질 경쟁률이 매우 낮다. 그래서 생각보다 경쟁률을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특히나 특징적인 것이 뭐냐면 외대가 최저가 2합 4, 경희대 2합 5, 중앙대 3합 6이거든요. 최저 충족이 어려울수록 경쟁률은 더 떨어집니다.
그래서 효과적인 원서 접수를 위해서라면 혹은 논술의 합격을 위해서는 수능 공부 반드시 끌고 가주셔야 합니다. 그러면 이제 논술과 관련해서 학부모님들이 자주 해주시는 질문을 가지고 마지막으로 논술을 조금 더 이해를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은 이런 질문 이제 이 시기에 많이 하시죠. 논술 꼭 해야 하나요? 하시는데 결론적으로 저는 다음과 같은 새 학생들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먼저 정시가 주 전형인 학생들입니다. 그래서 정시가 전형인 학생들은 지금 불안 요소가 뭐냐면 수능 난이도가 불안정해요. 특히나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영어 절대평가를 내리는 과목이 난이도 조절이 실패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이 예상보다 등급을 더 못 받았거든요. 그럴 때 정시만 공략하게 된다면 아무래도 원하는 학교에 떨어질 확률이 높아졌겠죠. 근데 올해 논술을 통해서 수시 원서까지 가져간다면 영어라는 과목이 불안정하게 난이도가 책정이 되더라도 이제 논술로 대학을 지원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정시가 주 전형인 학생들에게 합격 가능성을 조금 더 높일 수 있는 전형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내신과 모의고사 등급대가 조금 애매한 학생들한테 좋은 전형이에요. 즉 내신과 모의고사가 3, 4등급대인 학생들, 이 학생들은 공부를 완전히 놓은 게 아니에요. 열심히 했는데 아무래도 내신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밀린 거거든요. 네, 그런 학생들도 인서울 가고 싶잖아요. 그렇죠? 특히나 논술에서는 3등급, 4등급대인 학생들이 합격하기가 좋은 전형이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논술은 1등급대가 하지 않고 제일 높은 등급대가 3등급대부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학생들이 상위권인 친구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학생들이 수능 최저만 만족한다면 인서울 대학을 지원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 전형입니다. 마지막으로 내신과 모의고사가 모두 좋지 않은 학생들이 있을 거예요. 5, 6등급대 학생들이죠. 그래서 이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점이 있는 곳이 어디냐라고 했을 때 수능 최저가 없는 학교입니다. 그래서 수능 최저가 없는 논술 학교들을 지금부터 준비를 하신다면 그 학교에 대한 합격 가능성도 걸어볼 만 하거든요. 지금부터 준비를 하신다면. 그렇기 때문에 내신과 모의고사가 모두 좋지 않아도 상위권 대학을 지원 가능하기 때문에 논술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근데 공통점을 보시면요. 어떤 공통점이 있냐면요. 모두 지금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내신 점수나 모의고사 점수보다 더 높은 학교를 합격하고 싶거나 지원하고 싶다라는 공통점이 있는데요. 즉 논술은 단적으로 말해서 솔직히 말하면 시간이 좀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가진 모의고사 성적과 내신 성적으로 안전하게 다른 전형으로 대학을 가고 싶어요 하는 친구들한테는 필요가 없는 전형이에요. 단적으로 얘기해서. 근데 지금 가진 모의고사 성적이나 내신 성적보다 조금 더 좋은 학교를 지원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수능 변화를 앞두고 올해 논술로 조금 더 높은 학교를 지원하고 싶습니다 하는 친구들에게는 도움이 되는 전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그 다음에 많이 해주시는 질문이 논술은 로또 아닌가요? 라는 질문을 많이 해주시는데요. 이 질문 합격생들한테 해주면 기절합니다. 그래서 합격생들이 하는 노력을 모르셔서 쉽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매주 나와서 2시간씩 쓰고 2시간 수업 받고 복습 2시간씩 하고 그거를 걔네는 6개월 동안 반복해서 겨우 붙은 시험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논술은 로또, 운으로 붙는 시험이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세부적으로 더 구체화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로 이런 질문을 갖게 되신 이유가 높은 경쟁률 때문에 많이들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경쟁률 같은 경우는 최저 충족률에 따라서 평균 70%에서 많으면 그러니까 최저가 높은 학교인 고려대 같은 경우는 90%까지도 감소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경쟁률, 실질 경쟁률은 생각보다 다른 전형과 유사하게 떨어지고요. 그 다음에 경쟁률이 높다고 해서 마냥 합격을 운이라고 단정 짓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학교에서 전교 1등 했다고 해서 300명 중에 1등 했다고 해서 운 아니잖아요. 실력이잖아요. 그래서 경쟁률이 높다고 해서 운은 아니죠. 그 다음에
이런 인식이 있으세요. 공부 못하는 학생도 운으로 합격했기 때문에 논술은 로또다. 그래서 우리 옆집 애가 4등급인데 건국대 갔어요. 이거 로또 아닌가요? 라는 질문들을 많이 해주시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논술도 내신이랑 수능과 본질이 같아요. 그래서 교육 과정 상에 있는 지식을 아이들이 획득했는지 보는데요. 근데 그걸 확인하는 수단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내신과 수능은 객관식으로 다양한 넓은 범위에 있는 지식을 물어본다면 논술 같은 경우는 논술형으로 좁은 범위에 있는 내용들을 심층적으로 이해했는지 물어봐요. 그렇기 때문에 교육과정상에 있는 걸 물어보기 때문에 그걸 붙는다고 해서 운으로 합격했다기보다는 내신이나 모의고사에서 실력을 발휘하지 못했던 아이들을 선발하는 시험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는 게 조금 더 바른 이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논술은 로또 아닌가요? 라는 질문에 있어서 또 오해를 가지고 계신 게 뭐냐면 오랜 준비 없이 합격하는 시험이기 때문에 로또 아닌가요? 라는 질문들을 많이 해주세요. 그리고 그런 질문을 해주시는 대부분의 근거가 인터넷에 떠도는 무기명의 단기 합격 사례들이거든요. 네, 제가 논술의 경력이 8년 차예요. 단원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데 정말 그 길뭅니다. 그래서 인터넷에 떠도는, 심지어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떤 학원 같은 경우는 학생들에게 파이널 때 빨리 유입하는 걸 유도하기 위해서 수기를 만들어내기도 하거든요. 단기 합격 수기 사례를. 그래서 인터넷에 있는 정보는 믿지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물론 실제로도 단기 합격하는 사례가 존재해요. 그 친구들은 기존에 높은 사고력을 가지고 있고 논리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단기 합격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친구들은 보통 수능도 1등급이에요. 그런 친구들은 단기 합격이 가능하다. 자, 근데 모든 학생 그런 거 아니고요. 우리 아이가 그렇다는 보장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최대한 빨리 준비하셔서 지금부터 준비하는 것도 의미가 있고 또 지금부터 들어오셔서 우리 아이가 논술에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언제부터 논술을 준비하면 좋을까요? 라는 질문들을 또 많이 해주세요. 저는 이 질문에 대해서 효율성보단 필요성으로 판단하시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논술이 그냥 중간고사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 한 번 시험으로 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3년 동안 쌓았던 내신, 모의고사 다 안 보고 원하는 대학에 합격할 수 있게 해주는 시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중요성과 필요성을 고려했을 때는 최대한 빨리 들어오시는 것이 결과적으로도 그렇고 아이들 과정적인 측면에서 후회가 안 남는 입시를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즉 대학 합격이라는 인생의 중요성이 걸린 시험을 효율성으로만 판단하는 건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라는 대답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문이 너무 많아서요. 그래서 제가 임의로 시기를 정해봤어요. 그래서 3월부터 크게 준비하면 좋을 학생과 7월부터 준비하면 좋을 학생들을 준비를 해봤는데요. 3월부터 준비가 필요한 학생들은 첫 번째로 모의고사랑 내신이 5등급 이하인 학생들은 3월부터 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 학생들은 실력이 향상되는데 시간이 좀 필요하거든요. 저희 생각해보면 논술 3년 동안 준비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객관 시험은 몇 년 동안 준비했어요? 중학교 때부터 합치면 6년 동안 준비했죠. 근데 아이들 아직 마킹하는데 실수해요. 그래서 하물며 점수, 그 숫자만 체크하는 시험도 지금 6년 동안 준비해서 실수가 나는데 논술 시험은 아이들이 사고해서 글을 쓰는 시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체화 기간이 조금 더 오래 걸리고 특히나 등급대가 낮은 친구들일수록 독해력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체화 시간 오래 걸리거든요. 그래서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정시가 주 전형인 학생들은요. 지금부터 준비해야 부담 없이 준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원서 접수 다가오면 논술을 가지고 합격하려면 준비해야 되는 시간이 하루에 준비해야 되는 시간이 부담스러울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부터 준비하면 복습 시간 합쳐서 일주일에 5시간 정도만 여유를 가지고 넉넉하게 준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정시가 준전형인 학생들은 부담 없는 준비를 위해서라도 지금부터 하시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내신이 주전형이나 애매한 3등급 대인 친구들 있죠. 그 친구들은 입시 전략을 위한 데이터 축적을 위해서라도 지금부터 해두시면 좋아요. 그래서 지금 아이들이 이제 3월 돼서 새 학기 맞이하면 3월 모의고사 보고 중간 보고 기말 보고 육모 보고 하면 순식간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순식간에 원서 접수 상당 기간 다가오거든요. 그때 가서 내신 애매한데 높은 학교 가고 싶어요. 그러면 담임 선생님이 논술 어떠니? 하면 그때서야 논술 와서 저 논술 붙을까요? 하면 점쟁이도 아니고 그쵸, 데이터가 없는데 논술 선생님도 말해줄 수 있는,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진단할 수 있는 데이터가 없어요. 근데 이제 지금부터 하시면 지금부터 쌓아올 데이터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데이터를 가지고 3모, 6모 끝나고 학교에서 상담을 할 때도, 담임 선생님과 상담을 할 때도 논술에서 이 정도로 진단 받았어요 하면은 조금 더 효과적으로 원서 지원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내신이 3등급대로 애매한 친구들도 지금부터 하시는 게 입시 전략적인 측면에서 조금 더 유리하다. 그 다음에 7월부터 하면 좋을 친구들은 어떤 친구들이면요. 모의고사 점수가 안정적으로 2등급대를 유지하는 친구들 있잖아요. 특히나 국어, 수학을 포함해서 2등급대를 유지하는 친구들은 7월부터 해도 무리가 없고요. 그 다음에 수학 점수가 좋은 친구들, 얘는 조금 별표인데요. 수학을 잘하면 논술도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상경계열 논술이 쉽거든요. 건국대나 경희대 같은 경우는 상경계열 논술이 훨씬 쉽기 때문에 수학이 좋은 친구들은 수학을 잘한다는 장점 하나로 조금 늦게 준비해도 빠르게 합격할 수 있는 친구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수학 잘하는 친구들. 그 다음에 논술로 지원하긴 하나 지원 대학이 한두 개고 수능 최저가 높은 학교를 지원하는 친구들 있죠. 고려대 같은 경우. 이 친구들은 늦게 준비해도 합격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대는 4-8이거든요. 4-8 논술로 맞출 거면 사실 그 친구들은 정시나 수시로도 갈 친구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최저 충족률도 그렇고 다른 전형으로 빠져나가는 비율도 높기 때문에 고대는 경쟁률이 많이 낮아져요. 그래서 논술로 고대를 지원하거나 아니면 고대를 지원하지 않더라도 수능 최저가 높은 한두 개 정도를 지원한다면 이제 늦게 준비해도 합격하는데 무리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이 시기랑 관련해서요, 제가 준비한 자료 중에 합격자 연습답안 자료를 같이 설명해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요, 작년에 합격한 친구들이 저랑 같이 연습할 때 썼었던 답안이에요. 그래서 이걸 보시면서 어머님들이 우리 아이가 연습할 때 어느 정도로 쓰면 합격할 수 있는지를 대략 가늠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준비를 해봤거든요. 그래서 함께 보시면 먼저 고려대학교 붙은 친구가 있을 건데요. 조금 넘겨서 서강대 넘겨서 한국외대 붙은 친구 답안 한번 볼게요. 자,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올해 한국외대 자유전공 학부를 합격을 했어요. 그래서 준비 시기 같은 경우는 1월부터 준비를 했거든요. 근데 제가 1월에 이 친구가 쓴 답안을 보면 전부 다 B제로를 줬어요. 그래서 저는 점수를 어떻게 주냐면요. B제로, B 플러스, A 마이너스, A제로, A 플러스 주거든요. 근데 B제로, B 플러스는 문제가 요구한 답이 되는 내용을 다 못 맞췄을 때 주는 점수대예요. 특히나 B제로는 거의 못 맞췄을 때 주는 점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수를 맞췄던 친구인데 이제 이 친구가 열심히 연습을 해서 지금 이 답안은 외대 파이널 때 외대 시험 직전에 쓴 답안이에요. 그래서 지금 답안을 보시면 제가 1번에 A 플러스를 줬죠. 그래서 이 정도. 그 다음에 뒤에 2번과 3번 답안에서도 B 플러스나 A 마이너스 점수대를 줬는데요. 그래서 지금 B 플러스나 A 마이너스 점수대는 문제가 요구한 내용 중에 한 가지 정도를 못 맞췄을 때 제가 아쉬워서 주는 점수예요. 이처럼 얘는 재심은 난이도에 있어서 조금 흔들리긴 하지만 원만하게 전체적인 답안의 완성도가 11월까지는 잘 향상된 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1월부터 준비해야 11월 때 이렇게 대학에 합격할 수 있는 완성된 답안을 쓸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내신이나 모의고사 점수가 아쉽다 하는 학부모님들께서는 최대한 빨리 준비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뒤를 넘겨보시면 건국대학교 합격한 학생의 답안이 있는데요. 이 친구는 논술을 4월부터 했어요. 근데 사실상 7월부터 준비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논술 학원에서 저희도 그렇지만 4월 달이면 내신 휴강을 많이 하거든요. 4월, 6월에. 그러면 얘는 실질적으로 수업을 들은 시기가 6월 달부터 시작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친구가 그러면 7월 달, 6월 달부터 준비했는데 합격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요. 이 건국대 합격한 친구는 수학을 잘했어요. 그래서 논술을 상경 계열 중심으로 썼거든요. 건국대 상경, 경희대 상경, 외대 상경. 그래서 상경 계열 중심으로 썼기 때문에 짧게 준비했더라도 건국대 경영학과라는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답안을 보면서 논술의 특징을 하나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요. 이 친구는 건국대 경영학과를 최종적으로 합격했는데 지금 제가 드린 연습 답안을 보시면 외대 기출 답안이에요. 근데 외대 기출 답안의 점수를 보시면 어때요? A 점수대죠. 그쵸? 즉 논술에 합격하는 친구들은요. 그 학교 시험만 잘 푸는 게 아니고 이미 독해력과 사고력이 어느 수준에 올라갔기 때문에 다른 학교 문제 유형들도 잘 풉니다. 그러면 역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우리 아이가 학교를 합격하는 데 있어서 지원하는 학교의 학교 문제를 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원하지 않는 학교의 문제를 푸는 것도 논리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라는 것도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특징적인 아이들을 말씀드리면 제일 마지막에 있는 동덕여대 문예창작학과 합격한 친구의 답안을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친구는 조금 특이한 학생이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논술은 객관적인 정답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쵸? 근데 이 친구는 지원하는 학과처럼 자기 생각이 너무 강했어요. 그래서 답을 맞추지는 못했지만 문장력이 좋기 때문에 그 점을 항상 아쉬워했던 친구였거든요. 지금도 보시면 이 답안이 6월 중에 쓴 답안이에요. 근데 6월 중에 쓴 답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5개월이나 준비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1번에 B제로를 줬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친구가 동덕여대 문예창작학과를 합격했다는 거죠. 이렇다는 건 논술은 빠르게 늘지 않아요. 사실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사실 논술은 준비하는 6개월 동안, 그러니까 처음 6개월 동안은 거의 성적이 늘지 않다가요. 언제 빨리 느냐면 7월 달부터 성적이 조금씩 올라가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 친구도 성적이 같이, 즉 그때 논술이라는 것에 대한 이해와 재심 독해력이 올라갔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동덕여대 문예창작학과에 합격하게 되었다. 그래서 만약에 학부모님들도 우리 아이가 논술을 준비하게 될 때 학원에서 매일 점수가 안 좋게 맞아오더라도 너무 불안해 하시기보다는 이제 실력이 향상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맨 앞장에 있는 고려대학교 합격 답안 같이 볼게요. 자, 이 친구가 단기 합격한 사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려대 파이널 강의 3번 하거든요. 이 친구는 파이널 강의 3번 듣고 고려대 간 친구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고려대 갈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요. 첫 번째로 수능 최저를 충족했기 때문이에요. 특히나 이 친구는 재수생이었거든요. 그래서 재정반에서부터 들었던 친구였기 때문에 수능은 안정적인 친구였어요. 그래서 수능 최저를 안정적으로 맞췄기 때문에 고려대라는 학교를 합격할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여드린 답안은 언제 작성된 거냐면 그때 고려대 파이널 때 시험 직전에 쓴 답안이에요. 지금 보시면 점수가 생각보다 고려대보다 생각보다 점수가 높진 않죠. 이걸 통해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논술은 100점으로 붙는 시험이 아니에요. 그래서 상대평가기 때문에 다른 친구들보다 조금만 더 잘 쓰면 붙는 시험이거든요. 지금도 보시면 채점 점수가 높지는 않았지만 아마도 이 친구가 시험장 가서는 다른 친구들보다 답안의 논리성이 조금 나았기 때문에 합격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단기 합격 가능한데 수능 최저 잘 맞출 자신이 있고 또한 이제 고려대 같이 최저가 높은 학교를 쓴다면 단기 합격도 바라볼 만합니다. 이제
그러면 논술에 대한 대략적인 설명은 여기까지고요.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제 수업에 대한 특징을 설명해 드리고 마무리 지으려고 해요. 그래서 제 수업 3월부터 열릴 논술 기초반 수업은요. 기본적인 강의 목표가요. 논술에서 자주 출제되는 5가지 유형에 대한 접근법을 학습하는 걸 목표로 합니다. 그래서 논술에서는 출제 유형이 학교마다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요약, 비교, 평가, 자료 해석, 논증을 배우거든요. 그래서 이 요약, 비교, 평가, 자료 해석, 논증을 접근하는 순서나 답안을 구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 아이들이 저랑 같이 학습을 하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조금 더 세부적인 목표로는요. 표현적인 측면에선 유형별로 답안을 구조화하는 방법에 대해서 저랑 같이 익힐 겁니다. 그래서 지금 논술 배우는 초기부터 세부적인 문장 표현력을 지적하면 우리 아이들이 논술을 하기 싫어져요. 그리고 잘 아셔야 될 게 뭐냐면 논술은 글쓰기가 아니고 채점하는 글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표현력은 생각보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채점 기준을 보시면 더 아시겠지만 내용과 관련된 채점 기준은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나와 있거든요. 근데 표현과 관련된 채점 기준은 가독성을 해치지 않는 선이라면 괜찮다. 한 문장으로 처리하고 끝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표현력은 주술 호응만 어긋나지 않는다면 우리 아이들이 시험에서 주관식 쓸 정도만 된다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요. 기초적인 반에서는요. 답안을 구조화, 즉 문제가 요구한 내용을 찾았는데 그걸 어떤 순서로 제시할 것인지를 학습하는 걸 저랑 먼저 배우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독해랑 관련해서는요. 제시문과 관계를 바탕으로 답을 파악하는 훈련을 할 건데요. 논술에서 답을 찾는 패턴이 조금 있어요. 그게 뭐냐면 관계를 중심으로 읽는 건데요. 그게 뭐냐면 제시문이 여러 개 출제되는데 구체적으로 내용은 달라도 제시문끼리 공통되는 부분이 있고 그 공통되는 부분을 중심으로 차이점이 있어요. 그럼 그 공통점과 차이점이 대부분의 경우 답이 되거든요. 그래서 즉 제시문을 비교해서 답을 파악하는 훈련을 저랑 같이 해보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초반을 익혀서 저희는 어떤 스텝으로 다음 단계에 나아갈 거냐면 실전반으로 나아갈 거예요. 그래서 실전반에서는 아까 설명해드린 기초반에서 익힌 5가지 유형의 접근법을 적용해서 학교별 기출풀이를 할 거고요. 특징적인 점은 이 실전반에서는 주요 대학 12개 대학을 차례대로 저랑 같이 경험할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이 직접 내가 지원할 가능성이 높은 학교의 문제들을 경험해 볼 거고요. 아직 미숙하겠지만. 그리고 제가 그 학교별 특징들을 설명해 줄 거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나와 이 대학이 잘 맞는지 직접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실전반에서의 목표를 위해서는 기초반에서 5가지 유형에 대한 학습과 구조화 연습이 되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목표로 두고 아이들이 공부해 나갈 겁니다. 그래서 제 강의는 기본적으로 개념 강의 1시간이 먼저 이어지고요. 그 다음에 답안 작성과 첨삭을 받는 시간이 합쳐서 2시간, 그 다음에 해설 강의 1시간 순으로 이어집니다. 즉 1시간 수업, 2시간 쓰고 첨삭받고 1시간 다시 해설 강의 듣는 순으로 이어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때 첨삭 같은 경우는 답안을 쓰자마자 바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요. 그 전주에 쓴 답안을 가지고 첨삭이 이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첨삭의 질적인 측면에서 아무래도 바로 첨삭해주는 수업보다는 조금 더 심층적으로 첨삭이 들어갈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첨삭은 보통 20분 내외 정도 소요될 거고요. 그래서 20분 내에 학생들에게 제시문 설명과 그 다음에 작성한 답안 중에서 잘한 부분, 못한 부분 설명해주고 추가적인 질문까지 받는 과정으로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에 저희 강의의 가장 큰 특징은요. 제가 직접 첨삭을 한다는 건데요. 그래서 지금 논술에 관심 있는 학부모님들께서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첨삭을 누가 하는지 중요하다. 물론 이제 인기 있는 강사분들 같은 경우는 인기가 많기 때문에 조교분들이 대부분 첨삭을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러니까 조교가 첨삭을 하게 되면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데 저는 기초반 단계에서는 조교가 첨삭하지 않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기초반 단계에서는 아이들이 뭘 몰라요. 그래서 아이들이 좋은 첨삭인지 나쁜 첨삭인지 가릴 눈이 없거든요.
그리고 이때 논술 기초 지식을 제대로 쌓아놓지 않으면 실전만 가서 실전 문제에 적용하는 능력이 떨어져요. 그래서 기초 지식을 잡을 때만큼은 강사가 직접 수업한 내용을 바탕으로 아이들이 이해했는지를 첨삭을 통해서 확인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직접 첨삭을 하게 된 이유는 제가 이제 첨삭 강사를 하면서 아쉬웠던 부분들을 반영한 거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조금 더 밀착적인 케어를 통해서 합격을 위한 길을 가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저는 사실 강의뿐만 아니라 첨삭도 잘하는 편인데요. 왜냐하면 제가 첨삭 경력이 10년이에요. 그래서 제가 대형 강의에서 첨삭 강사를 했을 때도 책임 첨삭으로 한 반에 20명 가까이 고정적으로 맡은 경우도 있어서 첨삭 경우 같은 경우에서도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된다. 그래서 단순히 답을 맞췄는지 틀렸는지만 봐드리는 게 아니고요. 우리 아이들이 답을 맞췄지만 올바른 사고로 맞췄는지 그래서 제시문과 같이 검토할 거니까요. 그래서 1대1 첨삭으로 아이들은 조금 더 밀착 케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업과 첨삭을 한 사람이 하게 되면요. 일관성이 확보되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실력 향상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학생 맞춤형으로 전문적인 첨삭이 가능해요. 그래서 저는 이러한 시스템으로 학원 강의랑 과외 강의의 장점을 포괄하려고 하거든요. 학원의 장점은 뭐냐면 아이들이 시공간의 제약이 있는 공간에서 매번 실점처럼 글을 써본다는 거예요. 즉 실전 경험을 매번 가져가는 게 장점인데 단점은 뭐냐면 수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학생 맞춤별로 지도가 어렵거든요. 그게 단점인 반면에 과외 같은 경우는 맞춤별로 지도가 가능하죠. 근데 과외는 애가 편할 때 들어요. 그래서 애가 시공간에 제약이 있을 때 긴장을 느끼면서 실전적으로 글을 써보는 경험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장점과 단점을 아울러서 제 수업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실제 시공간에 제약이 있는 교실에 와서 긴장감을 느끼면서 다른 친구들과 함께 시간 내에 글을 써보고 첨삭 같은 경우는 과외의 장점을 살려서 밀착 케어가 들어가서 제가 학생들의 수준을 전반적으로 다 확인하잖아요. 수준을 확인해서 수업의 난이도도 조절할 방향성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확한 그렇게 제가 직접 첨삭을 하기 때문에 아이들의 데이터가 저한테 직접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데이터에 기반해서 입시 상담 직접 해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업 때는 채점표, 그 다음에 수업이 종료되고 나서는 한 강의가 종료되고 나서는 제가 아이들이 기존에 썼던 답안을 총틀어서 강 약점 분석표를 만들어서 제공해 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나중에 입시 상담 때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3월 논술 기초 클래스에서 제공해 드릴 베네핏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원하신다면 파이널 수업 때까지 지금 3월 수업을 들은 친구들은 제가 파이널 수업 때까지 다 직접 첨삭을 할 거예요. 보통 다른 학원 가시면 파이널 때 되면 인원이 많이 늘기 때문에 대학생 조교를 쓰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누가 첨삭하는지가 무분별해져요. 근데 3월 논술을 듣는 제 수업을 듣는 제 첫째자들은 제가 파이널까지 직접 케어할 겁니다. 그래서 카톡방 만들어서 제가 직접 다 성적부터 다 케어할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베네핏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입시 상담 기간에도 학생들이 늘어나게 되면 상담에서 밀리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 3월부터 듣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그 학생들만 우선 상담권을 부여할 거고요. 그 다음에 최소 2회 이상 상담을 진행해서 아이들이 효과적으로 원서를 지원할 수 있게끔 제공해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수업 때 아이들이 보게 될 첨삭 자료랑 채점표인데요. 이제 아이들이 이제 답안을 쓰고 그 다음 주에 왔을 때 첨삭을 받을 때 서면 첨삭된 답안지를 가지고 저랑 같이 첨삭을 진행할 거예요. 그래서 이 답안을 토대로 부족한 부분과 잘한 부분을 같이 체크할 거고요. 그 다음에 첨삭된 답안과 함께 평가표도 아이들에게 같이 배부될 거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은 그러면 각 항목별로 배분된 점수에 따라서 내가 어디가 부족한지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받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제 강의의 특징은요. 수준별로 과제를 부여한다는 건데요. 아마도 이제 기초반 수업에서는 리라이팅보다는 구조 내용 분석지 지금 보여드린 이 자료를 많이 활용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조금 더 설명해 드리자면 구조 내용 분석지는 뭐냐면
내가 부족한 답안을 필사하고 그 답안의 구조와 내용을 분석해보는 과제예요. 그래서 모범 답안과 나의 답안은 그렇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비교가 가능하고요. 유형별로 논술에서 자주 쓰이는 구조를 학습 가능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냐면 대략적으로 설명해 드리자면 그 학부모님들이 구조를 되게 많이 들여보셨을 거예요. 논술에선 답안 구조 중요하다. 구조가 뭐냐면 문장 제시 순서예요. 즉 논술 답안에서 구조는 전체 글에서 그 문장이 하는 역할로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해제 답안을 필사하고 문장별로 넘버링을 매길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넘버링을 쭉 쓰고 아이들이 문제 요구를 고려했을 때 이 문장이 전체 답안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분석해 볼 거예요. 이런 분석을 해보면 평가하기 답안을 쓰는 데 있어서 이런 문장의 역할들이 필요하구나 라는 이 구조를 익히게 돼요. 이 구조를 분석해보면 좋은 게 뭐냐면 다른 평가 문제가 나왔을 때도 이 구조는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조를 분석하는 연습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내용적인 부분에서는 이제 각 문장에 들어있는 핵심 키워드 중심으로 어떤 중요 내용들이 답으로 책정되어 있는지 분석해보는 연습을 할 거예요. 그래서 그럼으로써 문제가 의도한 답이 무엇이었는지 확인해보는 연습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표현적인 측면에서 이런 역할하는 문장을 쓸 때는 어떤 표현들이 많이 쓰는지를 인지적으로 확인해보는 경험을 가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 내용 분석지를 통해서 논술 기초가 없는 친구들이 빠르게 논술 답안 구조나 내용을 익히는 훈련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조금 나아가서 이제 아이들이 구조와 내용을 파악하는 데 익숙해지면요. 이제 다른 학원과 유사하게 리라이팅 숙제를 하게 될 건데요. 그래서 리라이팅은 첨삭받은 내용을 토대로 그 문제를 다시 써보는 숙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리라이팅을 시키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요. 논술 기초가 없으면 리라이팅을 못해요. 그래서 리라이팅을 무작정 시키는 건 아이들의 수준에 맞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순서대로 기초가 없는 친구들을 위해서 구조 내용 분석지 숙제를 먼저 한 다음에 기초가 생기면 리라이팅을 통해서 조금 더 심화된 글쓰기를 할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종강호에 제가 각 약점 분석표 제공해 드린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분석표 예시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부분에서는 이제 아이들이 받은 점수를 몰아놓은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이들이 평가할 때 받은 총평들을 쭉 모아놓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한 총평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 아이가 가진 강점과 보완점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메타인지라고 하죠. 우리 아이들이 자신의 실력을 메타인지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는 자료를 안내해 드릴 예정입니다. 여기까지 제가 준비한 논술 설명이었는데요. 혹시 추가로 질문이 있으시거나 상담 원하시는 학부모님들께서는 남아서 해주시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